네, 반갑습니다. 네, 리얼패스 컨설팅 김규진 이사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10년을 이끌 부동산을 잡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또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을 이끌 부동산을 잡아라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죠, 그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기간을 이제 길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거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적어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이어왔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짚어 보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그 세미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자료에 있는 그 내용을 좀 토대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전에 어떤 서울 아파트 시장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 뭐 10년대 서울 아파트 00년대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뭐 그래프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근데 아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읽어보면 수도권 아파트 중 서울 공급 비중이 20%대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2000년에서 2009년 평균을 내보면 연간 그 서울에 공급된 이 아파트 준공된 호실이 한 해에 56,740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해 평균 31,239호가 새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준공이 됐다는 거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수도권은 00년에서 09년, 2000년대에 17만 호 정도가 지어졌고요, 연간. 그리고 이 2010년에서 19년대에는 연간 14만 호 정도가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제 공급량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든 건 맞으나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이 굉장히 급감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거의 00년대 대비해서는 2010년대에 지금 45% 정도가 공급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 외 공급이 증가하고 신축 아파트 재고는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 뭐 서울 주택 준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고 신규 주택은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자,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 주택 공급은 아파트보다 아파트 외가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말고 아파트 외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은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거. 그쵸.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든지 다세대 주택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어쨌든 국토교통부 주택 준공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외 다른 이 주택들이 32만 호 정도가 지어졌는데 공급이 됐는데 아파트는 29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는 것 말고도 뭐 개인 건축주가 짓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도심에 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굉장히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외에 다른 이제
주택들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또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결과겠죠. 많이 안 지으니까 서울시 경관연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지은 지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뭐 2005년에는 35.4만 호였으나 2017년에는 18만 호 정도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년 똑같은 양만큼 지어야 신축 아파트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 내용도 조금 재밌는 내용이죠. 자, 서울 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지역의 어떤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와, 서울 아파트 값이 뭐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 대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비율이 2016년 이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래프를 좀 제가 해석을 도와드리면 이거예요. 이제 주황색은 경기도고요. 이 검은색은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무슨 얘기냐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여기 이제 경기도가 지금 19년도에 43.4%니까 서울이 100만 원이면 경기도가 4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비율대로 퍼센트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서울이 100만 원이라면 인천은 3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주택 한 채 값이 그렇게 비율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네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43.4% 정도 되고 인천은 35%, 서울 아파트 가격에 그 정도 비율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천에 지금 미추홀구나 부평구나 이런 쪽에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 가격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죠, 실제로. 그죠? 서울에 웬만큼 연식되는 중심권에 우리가 흔히 마포, 용산, 성동 이런데 연식 20년 이상 되는 이런 아파트들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고요. 이걸 신축 기준으로 하면 더 심해요.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8.7% 정도밖에 안 되고 인천은 비슷하네요. 35.7%. 그래서 그 경기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즉 지역의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인서울이라고 할까요?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들과 이제 서울 외곽 쪽 아파트들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조금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도 되게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강남과의 거리 대비 아파트 가격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과의 거리 대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강남이랑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에서 가까운 기준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00년, 2005년, 2010년,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보면 2000년이에요. 2000년 평당 가격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Y축이랑 X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점이 뭐냐면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강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끝까지 오면 여기서 한 연천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오면 그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가장 강남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점이 위쪽으로 찍힙니다. 이게 이제 평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평당 여기 4,500까지 가격이 나와 있는 거고, 강남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쪽에 점이 찍히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000년도에는 이 기울기가 한 요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뭐 평당 1,000만 원 정도 모이고, 이제 멀어지면은 뭐 당연히 500 이하로 이제 쭉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2005년이 됐어요. 2005년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강남과 가까운 곳은 뭐 평당 한 2천까지도 찍었네요. 그죠? 그렇게 찍고 쭉 이렇게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뭐 끝까지 가니까 굉장히 기울기가 이제 경사가 급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2010년에는 그 경사가 더 급해졌고요. 평당 2,500을 이제 넘는 아파트들이 쭉쭉쭉 나오게 됐고, 2018년 평당 4천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강남과의 거리에 따라서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만 보게 되면 요 정도 기울기인 거예요. 2000년에는 한 요 정도, 2005년에는 요 정도, 2010년에는 요 정도, 2018년에는 요 정도. 자, 그래서 분포도 훨씬 지금 이 넓어지고, 그죠? 아파트 가격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양극화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더 벌어졌으면서 기울기도 급해졌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실제로 강남에서 가장 먼 뭐 이 수도권 가장 멀리까지 갔을 때는 가격이 아직도 뭐 평당 500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 반면에, 강남과 가까운 아파트들은 지금 평당 4천이 넘는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9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지난주에는 그냥 바로 0.1초 만에 대답을 하시던데, 이번 주는 이렇게 신중하실까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어느 쪽일까요? 왼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지금까지 흘러온 이 시간이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다시 반대로 갈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반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은 부족해진다.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노는 땅이 있지 않는 한, 정부에서 뭔가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진짜 그린벨트를 다 풀어서 산 다 깎아서 뭐 아파트 짓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서울시 내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지역 간 어떤 양극화를 이제 촉발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아파트 외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더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노후된 단독주택을 부시고 새로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그걸 분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 개인 건축주가 이렇게 뭐 후분양을 한다던가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부시고 새로 짓는 주택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데, 뭐 서민들이 이런 아파트를 다 한 채씩 살 수는 없잖아요, 서울 시내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되는 다른 어떤 유형의 주택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왜냐? 뭐 내가 향후 뭐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향후 한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외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도심의 어떤
땅값이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어떤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죠.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례 없이 비싼 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예전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보면 서울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뭐 저렴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이런 홍콩이나 뭐 이런 도시들을 예로 들면 특히 뭐 홍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또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주택 가격이. 제가 지난번 뭐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전에 그 홍콩 여행 갔다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분리형 원룸 한 8평, 9평 정도 되는 이런 거 소형 아파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판대요.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9억 한답니다. 9억.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울만 엄청나게 지금 뭐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상승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파트를 계속해서 못 지으니까, 그죠? 새 아파트면 새 아파트일수록 사실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 조금이라도 새 아파트 살고 싶죠. 그죠?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물론 이제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런 거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고 아까 보셨듯이 강남과의 거리가 멀수록 아파트 가격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중심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그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지난 서울 뭐 아파트 시장의 변화 그리고 흐름을 좀 토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인트를 짚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가? 해답을 한번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아파트 딱 한 채만 사봐 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뭘 사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요 보여드린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향후 10년간 가장 안전하면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제 생각에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사면 될 것 같거든요. 혹은 곧 신축이 될 아파트를 사면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방금 전에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그죠? 뭐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점점 없어지고 강남에 없던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면 강남에 신축 아파트를 사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금에 만약에 제한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주요 아파트 단지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세봤어요. 한번 몇 개나 있는가,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있는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거예요. 입주 5년 이내 신축, 그리고 200세대 이상 규모, 입주 5년 이내이면서 뭐 분양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200세대 이상, 적어도 뭐 나홀로 아파트는 아닌 이런 아파트들만 한번 단지가 몇 개인가 한번 세본 겁니다. 그래서 세봤더니 삼성동에 지금 입주 5년 이내 단지는 뭐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양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거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봤다는 거예요. 대치동에 뭐 3개, 그리고 분양 예정인 거, 신축 중인 거 2개, 뭐 이렇게 했고요. 역삼에 하나, 개포동에 하나. 개포동은 그리고 분양 예정이고 신축 중인 게 좀 많죠.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그죠? 4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동에도 하나.
서초동이 조금 많더라고요. 이번에 뭐 리더스원이나 이런 것들을 분양하면서 3개, 4개 이렇게 돼 있고, 반포동, 지금 반포동 또 재건축하고 있죠. 그래서 3개, 3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송파구 쪽에 잠실이나 신천동 쪽에는 아예 없습니다. 5년 이내도 없고 분양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것도 없어요.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들어가면은 뭐 또 장미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추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없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같은 경우에 입주 5년 이내 단지가 하나 딱 있고, 뭐 아직까지 주변 아파트들이 재건축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없고요. 이건 뭐죠? 네, 그렇죠. 헬리오시티 가락동에 새 아파트는 그거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러면 강남에 신축 아파트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많이 없어요. 그죠? 아파트 단지가 뭐 엄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적어도. 그죠? 그래서 일단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 사실 또 맹점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파트들이 저렴한가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시세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 한 3개 정도 뽑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제가 방금 전에 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했느냐? 지난주랑 내용이 똑같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난주 대비해서 일주일 사이에 또 호가가 2, 3천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방금 전 세미나 들어오기 전에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45평이 지금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호가 기준입니다. 매물 기준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현장에 가시면 이 가격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인터넷에 나온 가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45평이 지금 최저 39억 5천만 원에서 최고 42억.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가 38평이 최저 27억 2천에서 최고 28억 5천. 뭐 지난주에는 28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새 일주일 사이 5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또 헬리오시티도 33평이 최저 15억 5천만 원에서 최고 17억까지 이렇게 찍혀 있네요. 비싸죠? 그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우리가 이 답은 너무 간단한데, 그죠?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돌고 돌아서 말씀드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냥 제가 여기 서가지고 시작한 지 5분 만에 그냥 여러분,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사시면 제일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별로 반대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군들 그런 얘기 못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이후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를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일단 먼저 장기 투자라는 건 투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내가 돈이 한 몇백억 있어서 그 중에 한 30억 정도 강남의 신축 아파트 사는데 쓰는 거면 상관없겠으나,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돈을 10년 동안 여기에만 묶어 놓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선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보유세 부담이 높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재산세 고지서가 한번 날아왔죠. 그죠? 9월에 또 한번 날아올 거고, 12월에 또 종부세 또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들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 두 채가 되는 순간 거의 뭐 이 보유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절세가 어렵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 여러 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뭐 10억 정도 차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중에서 한 6억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자, 그걸 절세하기 위해서 요즘에 주택임대사업 같은 걸 하세요. 근데
또 이런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 하셔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즉 절세할 수 있는 딱히 어떤 방법도 없어요. 게다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전략은 사실 자산의 어떤 투자금의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실거주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과세와 관련한 혹은 고가주택의 어떤 장특공제를 80%까지 받기 위한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떤 우리가 해법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이 세미나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좀 우리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소형주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트가 됐든 다세대 주택이 됐든 즉 이런 기준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 사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적어도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죠. 투자금을 줄여서 장기 투자에 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라는 게 투자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묶어놓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왕이면 투자금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장기 투자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공시가격이 낮은 상품으로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있으신 경우라면 특히나 새로 주택을 하나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보유세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왕 그러면 다주택이 되는 걸 선택을 한다면 적어도 공시가격이 너무 높은 상품은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적절한 양도세 절세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임대 사업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무는 있습니다.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는 팔 수가 없고 또 임대료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의무를 또 이행을 했을 때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 절세 전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본인의 자산 규모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즉,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효율적인 전략을 우리가 선택하자.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얘기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죠.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헤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정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힘들 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상황에 맞게 어떤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세미나를 마치게 되면 굉장히 그 사실은 불만을 가지셔야겠죠. 왜냐? 결론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 뒤에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뭘 사면 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죠? 아니 그래서 알겠고, 당신 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뭘 사라고요?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게 지금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근데 강의도 들으시고 유익하고 이 회사의 어떤 방향이 내가 투자하려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어떤 투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싼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